저는 친구들과 함께 지리산 자락에 있는 용소골이라는 곳에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에 사는 사람이 그러더군요. 용소골의 유래는 9마리의 용이 승천을 하려 했으나 4마리의 용만 승천하였고 나머지 5마리는 승천을 실패해서 이무기가 되었다고요. 그 이무기가 살고 있는 곳은 지금 물 웅덩이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학교 동아리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용소를 찾아 가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절대 가지 말라는 용소를 말입니다. 계곡을 따라서 쭉 가다 보니 하나의 물웅덩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깊이가 가늠이 되지 않더군요. 물속이 엄청 파랬습니다. 가다가 그 지역 주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 주민이 말하기를 다른 용소는 괜찮지만 3번째 용소는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도 지금은 폐쇄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궁금증이 더욱 거세져 3번째 용소를 가기로 했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곳에 가보니 나머지 용소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깊이가 적어도 다른 용소들보다 3배가량은 더 깊어 보였습니다. 저는 거기서 이상하게도 음산한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의 어머니는 지금 신을 모시는 사람입니다. 즉 무당이었습니다. 딸인 저 역시 저의 의사와는 달리 그런 능력을 조금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음산하고 어두운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기운에 제 몸은 이미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전 더 이상 그곳에 서 있을 수조차 없게 되어 숙소로 뛰어갔습니다. 돌아온 거리는 약 4km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 전 한 40km를 뛰어온 것 같더군요. 다행히 제 몸의 떨림은 사라지고 숙소에는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자기들도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제가 겪은 일도에서 친구들을 말렸습니다. 사람들의 호기심이란 끝이 없기에 전 제 입에서 나온 말을 도로 주워 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어르고 달래고 겁도 주어봤지만 제 친구들은 까딱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전 제 친구들을 그곳에 데려다 주기로 약속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차피 그날은 밤이 깊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떠나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길래 받아보았더니 어머니였습니다. 전화기 반대편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음성은 상당히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오늘은 물가에 절대로 가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제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왜 그러시는지 이미 전 알고 있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왜 그러시냐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이상한 기분을 느낀 그날 초저녁에 꿈을 하나 꾸셨는데 그 꿈인즉 제가 뱀 꼬리에 발목이 잡혀 어디론가 끌려 들어가는데 끌려 들어가는 곳이 온통 파란색이었다고 했습니다. 꿈에서 깨고 보니 그 파란 곳이 물속 같다고. 오늘은 부탁이니 제발 물가에는 절대로 무슨 일이 생겨도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왠지 꺼림직해서 안 가기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던 일을 했을 때는 정말 제게 커다란 위험을 가져다 주었던 걸 전 잘 알고 있었기에 하는 수 없이 친구들만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이 떠난 지 30분 정도 지났을까 전 이상한 기분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불안한 또는 어디서 오는지 모를 심한 공포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전 핸드폰으로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보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친구들은 하나같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수 없이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어머니께 상의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지푸라기와 하얀 백지를 준비하라고 하시길래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쭤보았더니 충지를 바늘로 질러 하얀 백지 위에 귀인 천하상지라고 쓰라고 하시더군요. 참고로 저는 한문을 하나도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도 신기하게 그 순간 저는 누군가에 이끌리듯이 그 한문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조금 전에 제가 쓴 한문이 적힌 종이는 제 친구들을 구할 수 있는 부적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곤 한숨을 쉬시면 역시 무당 딸은 어미의 업보를 똑같이 다시 져야 한다는 말씀을 조심스레 흘리셨습니다. 그리곤 조심하라는 당부를 하셨습니다. 전 갑자기 생긴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판단조차 하지 못하고 대충 준비를 마치고 친구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한참을 가던 중 느낌이 이상해 산 위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친구 한 명이 마구 산 위로 도망을 가고 있더군요. 저는 그 친구를 붙잡고 왜 그러냐고 물어봤습니다.
친구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며 다급한 목소리로 무언가 자신을 무섭게 쫓아오고 있다고 말하더군요. 싫다고 무섭다고 하는 그 친구를 데리고 그 세 번째 용소를 찾아갔습니다. 거기에 가보니 다른 친구들이 서로 빈둘러 앉아 무언가에 홀린 듯 무엇을 중얼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에 넋을 놓고 있다가 갑자기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정신을 차리고 준비해 간 지푸라기에 불을 붙여 친구들이 빙둘러 하는 빈 공간에 놓았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모두 순식간에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조금 당황을 했지만 다시 아까 숙소에서 적어가지고 온 귀인천 하상지라고 쓰인 그 부적을 물에 던졌습니다. 그 부적이 가라앉음과 동시에 물 위로 무언가 떠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물 위로 떠오른 것은 다름이 아닌 물속에서 퉁퉁 불어버린 사람, 시체였습니다. 저는 정신을 가다듬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 그 시체를 꺼냈답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가 되고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자 그 마을 주민이 제게 말해주더군요. 3달 전에 물놀이 나간다던 애였는데 이렇게 돼 있을 줄을 몰랐다고요. 아침에 나간 애가 들어오지 않아서 모두 그 아이가 가출을 한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 끔찍한 여름이 지나고 나서 전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하는 일을 내심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던 저였는데 전 지금 어머니를 스승으로 모시고 무당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일주일 후에는 신내림 굿이란 걸 받고 전 독립하려 합니다. 이제 정말 무당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등산. 지금 나는 상하이에서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같이 유학 중인 한국인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중국어로 들은 이야기였기 때문에 다소 원래 이야기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내 한국 친구와 친하던 여자 A가 친구들과 함께 등산을 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멤버는 여자가 A까지 모두 5명, 남자가 5명으로 10명이었다고 하니다. 남자 5명 중에는 A의 남자친구가 있었고 그 외에는 단순히 친구였고 따로 커플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 산에 도착해서 올라가려고 하자 A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산에 올라갈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머지 9명만 산을 오르기로 하고 A는 산 밑에서 친구들을 배웅했다고 합니다. 혼자 산 밑에 남겨진 A는 꽤 오랜 시간을 기다렸지만 친구들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한 A는 몸이 좋지 않았지만 혼자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산은 그다지 높은 산이 아니어서 잠시 올라가다 보니 곧 하산하고 있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있는 것은 여자들 뿐이었고 남자 5명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A는 친구들을 만난 것에 안도하면서도 남자친구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남자 아이들은 어디에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남자들은 아직 산 정상에 남아 경치를 즐기고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A는 안심했지만 그래도 정상까지 직접 가보기로 하고 거기에서 여자 아이들과 헤어졌습니다. 그다지 높은 산이 아니었기에 천천히 올라가다 보니 금세 정상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여자 아이들의 말대로 그곳에는 남자 5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습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모두 얼굴이 새파래져 있었습니다. 결코 경치를 즐기거나 하산을 준비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A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남자친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놀라면서 정상 직전에 여자아이들과 떨어져 버렸다는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산은 일행과 떨어지면 조난되거나 죽는 사람이 많은 곳이라 모두들 무척 걱정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아까 오면서 여자아이들이랑 만났어. A는 남자친구와 남자아이들에게 말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한테 말 한마디 없이 마음대로 산을 내려갈 리 없잖아. 산 정상까지 찾으러 온 우리랑 어떻게 만나지 않았겠어? 게다가 너를 만났다면 연락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냐?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확실히 이상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아까 스쳐 지나갔던 여자아이들은? 묘하게 불안해진 A는 남자아이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서둘러서 먼저 산을 내려왔습니다. 산기슭까지 내려올 동안 여자아이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산 밑에도 없었습니다. 울상이 되어서 A는 주변의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가게의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있는 그 산에서 일어난 사고에 관한 뉴스였습니다. 오늘 X산에서 여성 4명, 남성 5명이 조난된 후 사망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시체는 모두 한 곳에서 발견되었으며 뉴스 자막에는 A의 친구들의 이름이 흘러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벤츠. 어느 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나는 정시제의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멀지만 자전거로 40분 정도 걸려서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수업은 평소처럼 밤 9시에 끝났습니다. 나는 검도부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10시 반까지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교길에 친구가 조금 배고픈데 밥이라도 먹고 가지 않을래? 라고 물어서 같이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사실은 그때쯤부터 슬슬 기분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11시까지 밥을 먹고 나는 친구와 헤어져서 집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혼자 돌아오는 도중 갑자기 현기증 같은 것이 덮쳐왔습니다. 나는 근처에 있는 공원 벤치에 멍하니 10분 정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서서히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다시 자전거에 올라타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다시 현기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길이 워낙 어두웠던 데다 더 늦으면 무서워질 것 같아 나는 열심히 페달을 밟았습니다. 집까지 20분 정도 남은 곳에는 이발소가 있습니다. 물론 워낙 늦은 시간이라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이발소를 지나칠 무렵 가게의 유리창에 내가 자전거를 타고 있는 모습이 비쳤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근처의 약국을 지나칠 무렵 나는 유리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있는 내 뒤 진바지 쪽에 웬 할머니가 앉아서 내 허리에 손을 두르고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내 허리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시 유리창을 봤지만 여전히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나는 겁에 질려 떨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또 한 번 진바지를 확인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어머니가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벌써 3시잖아. 라고 꾸중을 들었습니다. 분명 나는 벤치에 10분 정도 앉아 있었을 텐데요. 나는 아무도 없는 어두운 공원에서 몇 시간씩이나 앉아 있던 것일까요? 그때 할머니 귀신이 달라붙었던 것인가 싶어 그날 밤은 잠도 제대로 못 잤던 기억이 납니다. 네 번째 이야기, 불. 초등학교 수영 수업 시간대의 일이다. 그날 수업에서 빠진 나는 친구와 함께 수영장 뒤편에 잡초를 뽑고 있었다. 시시한 이야기를 하면서 빈둥빈둥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가 나를 불렀다. 달려가 보니 친구가 가리키는 쪽에 잡초에 섞여 검은색 풀이 자라고 있었다. 아니, 검은색 풀이라기보다는 머리카락 같은 모습이었다. 무서움보다는 호기심이 앞섰던 나머지 우리는 그것을 뽑아 보기로 했다. 가위바위보에서 진 내가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단숨에 잡아 당겼다. 의외로 그것은 간단히 빠져나왔다. 지면에 나와있던 풀같이 보이던 머리카락의 끝은 묶여 있었고 그 밑에는 목이 있었다. 양파 정도의 크기로 쭈글쭈글해져서 바싹 말라있는 목이었다. 눈, 코, 입조차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오그라들어 있었지만 틀림없는 사람의 목이었다. 당연히 우리들은 기겁했다.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선생님을 불렀다. 하지만 달려온 것은 선생님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같이 잡초를 뽑고 있던 여자아이였다. 그 아이는 목을 보고는 울면서 도망쳤다. 우리도 그 모습을 보니 덜컥 겁이 나서 울면서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을 하고 있던 다른 학년의 담임 선생님에게 그 일을 말했다. 선생님은 우리의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수영장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 4명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 목은 후련히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불과 5분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이었다. 남아있는 것은 목을 뽑아낸 구멍과 잡아당겼을 때 빠진 머리카락 뿐이었다. 선생님은 개구장이었던 나와 친구가 꾸며낸 것은 아니냐며 화를 냈지만 성적이 우수한 데다 반장이었던 여자아이가 증언을 해준 덕에 우리 이야기를 믿어주었다. 점심시간 내내 선생님들이 모두 나와서 주변을 찾았지만 목은 찾을 수 없었다. 결국 남겨진 머리카락만을 경찰에 가져가 신고했다고 한다. 이후 이 사건에 관해서는 전혀 진전된 것이 없었고 결국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나를 포함해 3명이 그 목을 본 것만은 확실하다. 지금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정말 놀라운 일이 몇 년 후에 일어났다. 나는 6살 연상의 여자친구와 사귀게 되었다. 그녀는 나와 같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나의 선배였다. 어쩌다 어릴 적 이야기를 하던 도중 내가 목을 캐냈던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그러자 여자친구는 아직도 그 소문이 돌고 있나?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무슨 소리인지 물어봤더니
그녀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을 무렵 풀숲에 방금 자른 목이 묻혀 있다는 괴담이 나돌았다는 것이었다. 내가 어안이 벙벙해져서 그 목, 내가 정말로 파냈는데? 라고 말하자 여자친구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버렸다. 결국 그 목의 정체는 지금도 모르고 있을 뿐이다. 아직도 내 모교에는 목이 묻혀 있다는 괴담이 떠돌고 있을까? 5번째 이야기, 썩은 물. 5년 전 내가 고등학생이었을 때의 이야기다.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M은 그 즈음 오컬트 관련 이야기에 흥미를 가지게 되어 나에게 자주 이야기를 하곤 했다. 나로서는 초능력이나 우마, UFO 같은 것에는 관심이 있긴 했지만 실제로 본 적은 없었기에 M의 이야기는 대수롭지 않게 흘려듣고 있었다. 그러던 도중 M은 저주에 관해 상당히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어디선가 정보를 마구 구해와서 나에게 이야기하곤 했다. 그러던 와중 이번에 어떤 저주를 직접 실천해보고 싶은데 옆에서 지켜봐주지 않겠냐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M이 하려던 저주는 다음과 같았다. 종이를 사람의 모습으로 잘라낸 후에 심장 부근과 목구멍 가장 안쪽 부근에 구멍을 뚫는다. 그리고 양동이에 물을 담아 오래 방치해서 썩힌 뒤 그 물 속에 사람 모양의 종이를 돌로 눌러 가라앉힌다. M의 말에 의하면 그 다음이 가장 중요하다는데 물속에 땀, 피, 정액, 그리고 타액을 섞은 것을 넣는다는 것이다. 나는 오랫동안 방치한 양동이 속에 물을 들여다봤지만 흐린 물 속에는 이끼가 끼어 있을 뿐이었다. 게다가 상당히 지독한 냄새가 풍겼다. M은 물을 섞인 것으로 주변에 떠다니는 귀신들의 기반이 되고 거기에 인간의 체액을 섞음으로 어떤 명령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다.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우선 카메라로 그것을 찍어보기로 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몇십 장의 사진을 찍었음에도 안의 영체 같은 것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 탓인지 M은 조금 낙심한 듯한 얼굴이었다. 그날은 대충 M이 체액을 물에 흘려넣는 것까지만 보고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며칠 뒤부터 M에게서 이전의 밝은 모습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M의 변화가 신경 쓰였던 나는 그의 집을 찾아갔었다. 역시 그 저주는 위험한 거였나 봐. 라고 M이 말했다. 지난번 그거? 라고 내가 말했다. 우리 집에서 했던 거 말이야. 설마 그거 진짜였던 거야? 위험하잖아. 그날부터 등이 무척 가려운 데다 그 물에서 나던 냄새가 사라지지 않아. 피부과에는 가봤어. 진찰이라도 받는 게 좋지 않을까?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는 않지만 피부과는 가봐야겠다. M의 등이 어떤 모습인지 궁금했던 나는 M에게 셔츠를 벗어 등을 보여달라고 부탁했다. M의 등에는 여기저기 종기가 나 있었다. 그리고 그때 그 썩은 물의 냄새가 나서 나도 모르게 토할 뻔했다. M은 병원을 찾아 약을 등에 계속 발랐지만 아픔을 동반하는 등의 가려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수업 중에도 계속 등을 긁어야만 했고 주변에서는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거기에 밤에는 귓가에 누군가가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른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것 같았다. 눈에서 빛이 점점 사라져가는 M을 보며 나는 혹시 M이 미쳐버리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게 되었다. 등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점점 아이들은 M을 꺼리게 되었고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3개월간은 아이의 모습조차 볼 수 없었다. 지금 나는 대학에 다니고 있지만 이따금씩 주변에서 M을 보게 될 때가 있다. 그러나 등을 긁적거리며 비틀비틀 걷는 그 녀석에게 차마 말을 걸 수가 없었다. M은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을까? 친구로서 내가 바라는 것은 그것뿐이다. 6번째 이야기, 산의 주민들. 우리 아버지 집안의 선조는 규슈 깊은 산골의 영주였다. 이 이야기는 아버지가 증조부께 들었다며 내게 들려주신 이야기다. 증조 할아버지의 양치는 시골의 명문가답게 상당히 엄격하신 분들이었다고 한다. 어린 시절 증조 할아버지는 무언가 짓궂은 장난을 할 때면 심하게 꾸중을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혼이 날 때면 어째서인지 꼭 묻어버릴 테다라는 위협이 따라왔다고 한다. 아직 어렸던 증조 할아버지는 그 한마디가 무척 두려웠었다. 그리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증조 할아버지는 산에 올라가는 것을 완전히 금지당했었다. 당시 증조 할아버지가 살고 있던 저택은 산속에 세워져 있었다. 하지만 기슭을 따라 내려가는 것은 허락돼도 산을 타고 올라가는 것은 결코 허락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유를 물어봐도 여기에서 더 올라가면 길을 잃기 십상이다. 산짐승이 나와서 물어간단다. 라는 애매한 대답뿐이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어느 날 증조 할아버지는 부모님의 분부를 깨고 산에 올랐다.
증보 할아버지가 10살 때의 일이었다고 한다. 이미 부모님의 말을 고지식하게 믿기에는 어느 정도 머리가 컸던 때다. 체력에도 자신이 붙어 있었다고 한다. 집에서 산 아래 기슬까지의 길은 모두 탐험한 지 오래였던 데다 엄격했다. 부모님은 증조 할아버지가 도시에 나가 노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증조 할아버지는 슬슬 새로운 놀이터를 찾으려는 생각이었다고 한다. 증조 할아버지는 몰래 집을 빠져나와 산에 올랐다. 의외로 길은 완만해서 쉽게 올라갈 수 있었다고 한다. 잠시 걷다 보니 숲이 보였다. 증조 할아버지는 숲속으로 들어섰다. 숲속을 잠시 걸은 뒤 나무 아래에 걸터 앉아 집에서 가져온 주먹밥을 먹으며 휴식을 취했다. 슬슬 돌아갈까 싶어진 증조 할아버지가 일어서자 어디선가 신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주변에 환자라도 있는 것일까? 걱정이 된 증조 할아버지는 신음소리를 내는 사람을 찾아 나섰다.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는 신음소리를 필사적으로 더듬어가다 증조 할아버지는 이상한 곳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나뭇잎이 산처럼 쌓여서 작은 산을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신음소리는 그 나뭇잎 아래에서 들려오는 것이다. 이런 곳에 사람이 나무에서 떨어지기라도 한 것일까? 증조 할아버지는 겁을 내면서 나뭇잎을 헤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안에서 사람의 목이 나타났다. 순간 깜짝 놀랐지만 자세히 보니 아무래도 그 사람은 목만 밖으로 내어놓고 땅 속에 묻혀 있는 것 같았다. 그 사람은 상당히 쇠약해져서 신음소리는 내고 있었지만 의식은 이미 잃은 듯 했다. 증조 할아버지는 필사적으로 말을 걸었지만 얇은 신음소리만 들려올 뿐 대답은 없었다. 당혹스러워진 증조 할아버지가 도움을 청하기 위해 달리기 시작했는데 문득 앞에 몇 명의 사람이 있는 것이 보였다고 한다. 그 사람들은 증조 할아버지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증조 할아버지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 그들에게 달려가기 시작했지만 왠지 무언가 이상했다. 우선 가장 기묘한 것은 그들의 모습이었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두 머리를 길게 기르고 있었고 잠옷 같은 것을 걸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증조 할아버지를 싫어하는 것 같은 모습이었다고 한다. 어째서인지 증조 할아버지를 째려보면서 소곤소곤대고 있었다는 것이다. 안 좋은 예감이 든 증조 할아버지는 순간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집을 향해 도망쳤다. 뒤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화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집까지 뛰어온 증조 할아버지는 부모님께 혼이 날 것도 잊은 채 생매장되어 있는 사람과 숲속의 기묘한 이들에 관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집안 사람들은 증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이런 말을 해주었다고 한다. 그것은 산의 주민들이란다. 거기 묻혀있던 사람은 무언가 나쁜 짓을 한 사람이지.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간섭하면 안 돼. 그 이후로 증조 할아버지는 2번 다시 산에 오르지 않았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확인해보고 싶지만 나는 지금 도쿄에 살고 있다. 지금도 산의 주민들은 남아있을까? 7번째 이야기, 물귀신. 저는 지금도 물을 무서워합니다. 래프팅을 타러 간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도저히 물 위에 올라설 수가 없을 정도로 극심한 공포가 저를 긴장시키곤 하지요. 때는 지금으로부터 29년 전 아주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모처럼 가족분들과 친지들이 모여 철원의 산부연 폭포리의 저수지에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규모가 조금 큰 저수지가 있는데 어른들은 술을 마시고 저희 어린 친구들은 튜브에 몸을 태우고 즐겁게 노느라 하루가 지나는지도 몰랐죠. 그렇게 종일 물속에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발 아래서 뭔가 잡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느낌이 들어서 저는 긴장한 채로 다시 물 밖으로 나오려고 바둥거렸고 그렇게 힘을 주어 바둥거릴수록 뒤로 밀려나가는 느낌이 들더군요. 그렇게 점점 같이 놀던 일행들과 거리가 멀어지는데 처음에는 다들 대수롭지 않게 저를 바라만 볼 뿐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더군요. 저 역시 도움을 청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는지 계속해서 밖으로 밀어내려고 손으로 계속 저항했고요. 그런데 갑자기 속도가 붙는 겁니다. 계속 딸려가는데 쭉 하고 끌려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때 붓소리를 질러보고 별짓을 다 했지만 소용없더군요. 이미 거리가 멀어져 어른들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모두 멘붕일보 직전이었으니까요. 그게 튜브 속으로 몸이 빨려 들어가고 엄청나게 물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허우적거려도 소용없고요. 아 이제 죽는구나 했죠. 그리고 눈을 떴는데 물 앞쪽에서 뭔가 커다란 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물속에서 계속 주시했어야 뭔가가 저를요. 저는 살기 위해 계속 몸부림쳤지만 물도 많이 먹고 이미 체력이 다 떨어져 방법이 없음을 깨닫기 시작했죠.
물속을 빨려 들어갈 때마다 계속 보이는 큰 물체. 혼미해지는 정신 갑자기 여기저기서 웃음소리만 계속 들렸습니다. 또 물속에 그렇게 큰 물체를 몇 번인가 보았는데 이제는 점점 가까이 오는 겁니다. 죽겠다 싶을 때 큰 물체가 눈앞에 나타났는데 큰 물개 같은 고래 같은 느낌. 저를 덥석 무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눈을 떴는데 병원이었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제 튜브가 떠내려가고 나서 고아만 무지른 거 빼고는 물 밖으로 제가 올라온 적이 없대요. 그대로 가라앉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곤 반대편 저수지에 제가 떠올랐는데 살아있었대요. 신기하죠? 거기가 예전에 한국전쟁 때 사람들 물속에 수장시키고 했던 자리라네요. 그 뒤로 전 욕조를 빼곤 물 가까이 못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본 건 뭘까요?